지금 이탈리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해산물 하나 때문에 남부 해안 일대가 초토화되고 조개 양식장까지 정부는 죄다 290만 무너졌기 유로, 때문인데요. 우리 돈 42억 원. 하지만 이때 이탈리아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공포의 해산물을 가지고 보약을 만들어 400년째 병을 고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한 이탈리아 사람이 해산물을 이용해 한국에서 당뇨를 치료받고 기적처럼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탈리아 SNS와 언론에서는 해당 소식을 긴급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공포의 해산물의 정체는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재앙의 주범을 사람을 살리는 보약으로 바꾸게 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저는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 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마을은 깎아지른 절벽과 청록색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바다 향기와 갈매기 소리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지만 창문에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희 가족의 삶은 그 바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조개 양식장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식장은 작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품질 좋은 조개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아버지는 낡은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셨어요. 주말이면 저도 따라갔죠. 엘레나, 이리 와서 그물 당기는 걸 도와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겨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저에겐 특별했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면 햇빛에 반짝이는 조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장 예쁜 조개를 찾아 제게 보여주셨어요. 봐. 이번 조개는 특별히 빛나는구나. 이렇게 선명한 무늬는 건강한 바다에서만 생겨. 바닷물에 젖은 손으로 조개를 들어 올리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미소 속에는 30년간 이어온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죠. 이 바다는 우리 가족의 역사야. 엘레나,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까지 대대로 이 물결과 함께했단다. 언젠가 내가 이 양식장을 물려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기억해야 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푸른 바다에 뿌리 내린 우리 가족의 역사를 느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바다는 맑고 푸르렀습니다.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고 조개들은 모래 바닥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물결 따라 춤을 추었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선물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시장에서 우리 양식장의 조개는 항상 최고의 인기를 끌었어요. 관광객들도 일부러 우리 가게를 찾아왔죠. 그때는 그런 일상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나고 자랐지만 대학 공부를 위해 나폴리로 떠났어요. 관광학을 전공했죠. 졸업 후에는 나폴리의 여행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남편 마르코를 만났어요. 마르코는 엔지니어였지만 여행 상품을 알아보러 왔다가 우연히 제가 안내하는 투어에 참여했죠. 우리는 금방 사랑에 빠졌고 결혼 후에는 제 고향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마르코는 인근 공장에 취직했고 저는 매일 나폴리까지 출퇴근하며 여행사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작년 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다를 보니 붉은 빛이 돌더군요. 마치 바다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조류의 변화나 계절적 요인일 거라고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죠. 바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적조 현상이 우리 해역 전체를 뒤덮었어요. 갈색과 붉은색이 섞인 끈적한 물결이 해안선을 따라 펼쳐졌고 죽은 물고기들이 해변에 밀려와 썩는 냄새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고 바닷가 레스토랑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행사에서 이 지역 투어 예약이 급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특히 저희 가족에게는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식장에서 돌아오신 아버지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번 주 조개는 전부 폐기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독성 적조로 조개에 독소가 쌓인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처음 봤죠. 평생 그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의 무너진 자존심이 보였어요.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왔어. 모든 조개에서 독소가 검출됐다. 한 달, 두 달,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고 마을 어민들 모두 생계가 위태로워졌어요. 밤마다 부모님의 걱정 어린 대화가 방문 틈새로 새어나왔죠. 오래된 우리 집의 얇은 벽은 그들의 고민을 숨겨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 더미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부에서 대책이라도 마련해주길 바랄 뿐이야. 아버지의 한숨이 깊어졌어요. 이번 주에 시청에 다시 가볼 생각이야. 어민 지원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같은 어려움을 겪던 이웃들도 정부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환경부 장관이 텔레비전에 나와 수입산 해산물로 시장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발표만 했죠. 우리 같은 지역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며칠 후 지역 신문에서 보도됐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수입산 해산물 공급업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었어요. 오히려 밀수업자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검사도 거치지 않은 수입산 해산물이 시장에 유통됐죠. 저희 마을의 작은 항구에 밤중에 들어오는 수상한 배들, 그리고 서류 한 장으로 검역을 통과하는 컨테이너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마르코 삼촌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마르코 삼촌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관자놀이의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밀수업자들과 한패라는 소문이 있어 지난주에 보니 부시장이 그 밀수업자 두목과 식사를 하더라고. 우리가 굶어 죽든 말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아. 마을 회관은 분노한 어민들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너머로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항의해도 소리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죠. 시스템은 너무 견고했고 우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결혼 3년 차, 드디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마르코, 우리 아기야.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그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어요. 밤새 아기 이름을 짓고 미래를 계획했죠. 하지만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을의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남편 마르코도 나폴리의 공장 일이 줄어들어 근무 시간이 단축됐어요. 임신 중독증 위험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도 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붉은 바다를 바라보며 곧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어요. 걱정하지 마. 엘레나, 우리 아이는 강하게 태어날 거야. 이 위기도 언젠가는 지나갈 테니까. 마르코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에도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분만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36시간의 진통 끝에 응급 제왕절개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죠. 마취가 풀리며 느낀 첫 감각은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작고 보드라운 것을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다행히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작은 손가락들이 제 손을 꼭 붙잡는 느낌. 그 온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소피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맞대며 속삭였어요. 소피아는 제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아이를 위해 이겨내겠다는 결심이 생겼죠. 하지만 출산 후 이틀째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 피부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고 손톱 밑과 눈의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했어요. 목이 바짝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도 있었죠.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왜 이런 걸까요? 정상적인 산후 증상인가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지만 병실은 너무 바빴고 간호사들은 언제나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침내 주치의가 병실에 들렀을 때 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산후 황달이에요. 그리고 혈당 수치도 높네요. 임신성 당뇨 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되도록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혈당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출산의 기쁨도 잠시, 건강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창가에 놓인 꽃다발과 축하 카드가 갑자기 무색하게 느껴졌죠.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데 제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제가 병원을 떠나야 하는 시점에 이탈리아 전국 의료진 파업이 시작됐다는 거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병원 앞에 모인 의사와 간호사들의 시위 장면이 나왔어요. 의료진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정부 지원 감소에 항의하며 필수 진료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퇴원 후 정기 검진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잠정 연기됩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응급실을 찾아주세요. 수간호사의 말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갓난아이를 돌보면서 자신의 건강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수술 부위는 아직 아프고 온몸은 노랗게 변해가는데 소피아는 2시간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 마르코는 직장에 복귀해야 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식장 일을 도와야 해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고립감이 저를 덮쳤어요. 남편 마르코는 제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소피아를 잠깐 안아주긴 했지만 제 건강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었어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모든 산모가 다 그렇지 않아. 마르코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죠. 내 직장 동료 안나도 출산 후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몇 주 지나니까 괜찮아졌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그의 말에 화가 났지만 논쟁할 힘조차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피아가 울 때만 겨우 몸을 일으켰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제 상황을 비웃듯이. 날이 갈수록 제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눈이 노랗게 변했고 극심한 피로감에 아이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소변색이 짙어졌고 가끔은 현기증이 심해 넘어질 뻔했습니다. 불안감에 병원 예약을 시도했지만 파업으로 인해 가까운 병원은 문을 닫았고 다른 병원은 수개월 후 예약만 가능했어요. 황달이 지속되면 간 손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나폴리 중앙병원은 어떨까요? 전화기 너머로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현재 10월 예약이 가능합니다. 오퍼레이터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4월이었어요. 응급실은 정말 심각한 환자들로 넘쳐나 제 증상으로는 몇 시간을 기다려도 진료받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아침 7시부터 응급실에서 기다렸지만 오후 3시가 되어도 제 순서는 오지 않았어요. 결국 소피아의 수유 시간이 다가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6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의사들이 파업 중이라 중증 환자만 받는다더군. 엘레나, 너 정말 안색이 좋지 않아. 내일은 내가 함께 가서 의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릴게. 어머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내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마르코와 여러 차례 다퉜습니다. 네가 좀 도와줘야 해. 나 혼자선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기 힘들어. 몸이 너무 안 좋아. 제 호소에 그는 짜증을 냈어요. 난 매일 일하러 가야 해. 내가 집에 있잖아.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라고. 다른 아내들도 다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 하는데 그의 무관심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하루는 소피아가 울어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르코가 퇴근해서 발견하고 화를 냈죠. 이게 뭐야?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왜 돌보지 않는 거야? 난 정말 아파. 이해해줘. 제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갈 무렵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일하던 나폴리의 여행사는 코로나 이후 겨우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경제 침체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상황에서 제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암시했어요. 엘레나, 미안하지만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내가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 같아. 상사 루카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관광객이 돌아오는 듯 했는데 이 적조 사태로 다들 예약을 취소하고 있어. 아말피 해안 전체가 위기야. 사회가 저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바다는 이제 죽음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바다처럼 제 삶도 서서히 독으로 채워지는 듯했어요. 그러던 중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조개 양식장이 초토화된 것이에요. 인근 공장에서 유출된 폐수가 이미 적조로 약해진 양식장을 완전히 망가뜨렸죠. 새벽에 걸려온 마을 어부의 전화에 아버지는 양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악몽 같았습니다. 검은 기름띠가 양식장 전체를 덮고 있었고 죽은 조개들이 표류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손으로 조개들을 건져 올리고 계셨죠. 이미 죽은 것들이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다 죽었어요. 제가 외쳤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30년을 바쳐온 양식장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는 것을 보며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밤새 양식장에서 살아남은 조개를 구하려 애쓰셨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맨손으로 조개들을 더듬으며 단 한 마리라도 살아있는 것을 찾으려 하셨죠. 그러나 아침이 되자 모든 조개가 죽어 있었어요. 30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룻밤새 사라졌습니다. 30년 일군 내 삶이 하룻밤새 다 끝났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듣지 못했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했어요. 천천히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셨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힘이 넘치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러 시청에 갔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응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가슴을 문지르셨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어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의료 파업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사는 부족했어요. 아버지는 복도에 놓인 임시 침대에서 4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아무도 와서 보지 않는 거죠? 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소리치자 지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의사들이 파업 중이라 응급 환자만 받고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심장 발작이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뭐가 응급이죠?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결국 의사가 왔고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 파업으로 심장 전문의의 진료는 매우 제한적이었죠.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 우리 마을, 그리고 이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피아를 돌보며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제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마르코는 무관심했죠.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소피아를 안고 스마트폰으로 산후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했죠. 영상은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출산 후 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케어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서 엄마와 아기를 위한 특별한 관리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산모를 위한 영양식, 전문 마사지, 체계적인 건강 관리까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죠. 여기 보세요. 산후 황달에 효과적인 전통 한방 치료법이 있습니다. 영상 속 한의사의 설명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리고 한방협진 시스템이라는 개념도 소개됐습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이었죠. 황달과 당뇨의 효과적인 한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찾던 거야.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 미친 듯이 찾아봤습니다. 밤새 포럼과 블로그를 읽으며 정보를 수집했죠. 한의학에서는 산후 황달과 당뇨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는 정보도 발견했어요. 체질에 맞는 한약과 침술, 그리고 특별한 식이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보살피며 동시에 제 몸과 소피아를 위한 대안을 찾던 중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봐야겠다고요. 처음엔 미친 생각처럼 느껴졌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습니다. 의료 관광 비용이 얼마일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저축으로 감당할 만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앞으로의 생활비로 남겨둔 마지막 보험 같은 것이란 점이었죠. 남편에게 한국행을 제안했을 때 마르코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거실에서 소피아를 안고 있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정신이 나갔니? 저축을 다 써버릴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게다가 한국, 그곳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마르코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제 건강 상태보다 경제적인 부분만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 간이 망가질 거야. 여기선 치료를 받을 수도 없어. 이 나라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한국은 산모 관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 내 건강이 돌아온다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거 아니야. 마르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 아이까지 데려간다고?
여기서 좀 더 기다려보자. 파업도 곧 끝날 거야. 부모님도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방에 찾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멀리 가서 어떻게 지낼 거니?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피아는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런 먼 여행을 할 생각이야? 소피아는 저와 함께해요. 어디든 데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가 있대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과 모든 과정을 도와준다고 해요. 며칠 동안 가족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모두가 제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죠.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서 겨우 의식을 되찾았을 때 용기를 내어 제 결정을 알렸어요. 산소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걱정스러웠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가려고 해요. 그곳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아올 거예요. 소피아와 함께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가거라. 엘레나, 이곳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평생 이 바다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 어쩌면 실수였는지도 모르겠구나.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아. 내 건강과 소피아의 미래를 위해서 가거라.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결정을 내렸어요. 남은 저축을 확인하고 국제의료 여행 상담소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산후조리원과 한방병원이 연계된 패키지도 있었죠. 2주 또는 3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역과 숙식, 치료 일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저는 남은 저축을 모두 털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국제의료 여행 에이전시를 통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과 산후조리원의 예약도 잡았죠. 그날 밤 소피아를 안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전과 달리 붉게 물든 바다가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제 안에 솟아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마르코의 배웅을 받으며 로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피아를 꼭 안아주셨어요. 마르코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꼭 건강하게 돌아와. 공항에서 마르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뒤로 하는 것은 붉은 바다와 병든 몸, 그리고 절망뿐이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미지의 세계였지만 그곳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13시간의 비행 동안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마치 자신도 이 여행의 중요성을 아는 것처럼요. 승무원들이 아기를 돌봐주겠다고 자원해 주어서 저는 비행 중 잠시나마 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문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어요. 넓은 공항 로비는 반짝이는 바닥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가득했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를 안고 있는 저를 본 공항 직원이 다가와 유모차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의료 코디네이터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모두 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소피아를 보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죠. 긴 여행 정말 수고하셨어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출산 후 여성의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산후 3주는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산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믿어요.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서울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깔끔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푸른 나무들. 이탈리아의 오래된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간직한 도시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긴장된 마음으로 물었어요. 먼저 한의사 선생님께서 진맥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을 처방해 주실 겁니다. 침 치료도 받게 될 거고요. 한의학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몸의 균형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둬요.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들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한의학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탈리아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던데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전통 의학이에요. 물론 모든 질병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히 산후 회복과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산후조리원에 도착하자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하얀색 건물 외관과 달리 내부는 따뜻한 나무 톤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모와 아기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죠. 청결한 환경, 전문적인 돌봄,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전용 슬리퍼로 갈아 신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게 배정된 방은 호텔 같은 편안함과 병원의 기능성이 결합된 곳이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소피아를 위한 아기 침대와 모든 필요한 물품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한의사 선생님께서 방문하실 거예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를 침대에 눕히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기서라면 정말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잠을 잤습니다. 소피아가 울 때마다 간호사들이 도와주셨고 덕분에 저는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호사였습니다. 입소 첫날 한의사 박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그는 저희 손목에 손가락을 얹고 맥박을 한참 동안 느끼더니 혀와 눈을 자세히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증상과 출산 경험, 식습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하셨어요. 황달 증상과 당뇨 수치를 봤을 때 기혈이 허약하고 습이 찬 상태입니다. 간의 기능이 약해져 있고 출산으로 인해 영양 소모가 심한 상태예요. 한약과 식이요법으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었지만 박 선생님의 설명은 이상하게 와닿았어요. 서양의학에서는 그저 황달과 당뇨라는 진단만 내렸지만 박 선생님은 그 원인과 과정까지 설명해 주셨거든요. 엘레나 씨는 체질적으로 열이 잘 치솟는 타입이세요. 그런데 출산과 스트레스로 기력이 소진되면서 간에 열이 쌓인 상태예요. 우선 이 열을 식혀주고 동시에 기운을 보충해 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맞춤형 한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처음 한약을 받았을 때 그 검은색 액체를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쓴 맛이 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의외로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한약을 마시고 특별히 구성된 식단을 따랐습니다. 피부에는 약초를 넣은 찜질을 해주셨고 발에는 따뜻한 족욕을 시행했어요. 모든 것이 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 정 선생님의 조언이 이탈리아의 의사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은 항상 약물 치료만 강조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의료진의 팀워크였습니다. 서양의학 담당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회진을 돌며 제 상태를 논의했어요. 매주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약 처방을 조정했죠.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엘레나 씨, 혈액 검사 결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빌리루빈 수치가 많이 내려갔네요. 한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피부에 노란색이 옅어지고 체력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무거운 피로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소피아도 전문적인 돌봄 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간호사들이 아기 목욕법, 수유법을 가르쳐 주셨고 육아 상담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엘레나 씨, 아기 앉는 법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기 담당 간호사가 칭찬해 주셨죠. 처음 오셨을 때는 너무 긴장하고 계셔서 아기도 불안해했거든요. 정말요? 전 아직도 서툴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리원에서의 식사도 특별했어요. 매 끼니마다 산모를 위한 특별식이 제공됐습니다. 미역국, 삼계탕, 갈비탕. 한국의 전통 산후 음식들은 제 입맛에 생소했지만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느낌이었죠. 오늘은 특별히 엘레나 씨를 위한 맞춤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점심으로 나온 음식이 바로 꽃게탕이었어요. 빨간 국물에 큰 게가 통째로 들어간 요리였죠. 처음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간호사가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맛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잡았던 지중해 게의 맛과 묘하게 닮아 있었거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이상한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고향이 생각나서요. 아버지와 함께 잡던 게 맛이 생각났어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의사 박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꽃게는 기혈을 보충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해요.
특히 엘레나 씨처럼 산후 황달이 있는 경우에 더욱 좋습니다. 게다가 당신에게는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었네요. 한의학에서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꽃게탕을 먹었어요. 신기하게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이례적인 회복 속도입니다. 한약과 식이요법의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요? 의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3주를 보내는 동안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됐어요. 황달은 완전히 사라졌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았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이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마지막 주에는 외출 허가를 받아 서울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셨어요. 현대적인 빌딩과 고궁이 공존하는 도시, 어디서나 느껴지는 정갈함과 질서,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도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하지만 교육과 혁신에 투자하며 빠르게 성장했죠. 물론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지만요. 김 선생님의 대답이 제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의료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박 선생님은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차와 작은 약초 주머니였어요. 이건 집에 돌아가서도 드실 수 있는 차예요. 그리고 이 약초 주머니는 몸이 안 좋을 때 따뜻한 물에 담가서 족욕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옹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고향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찬 미래를 그렸죠. 로마 공항에 도착하자 마르코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엘레나? 정말 너야? 완전히 달라 보여. 마르코가 소피아를 안으며 제 얼굴을 유심히 보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모두가 제 변화에 놀랐어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모습에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마르코도 제 결정이 옳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달라 보여. 엘레나, 빛이 돌아온 것 같아. 마르코가 감탄했어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 중이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으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할 줄은 몰랐구나. 자랑스럽다. 엘레나,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블로그를 시작해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와 한의학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놀랍게도 이탈리아 전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 파업으로 지친 많은 여성들이 대안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도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한 산후 케어 센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계획이었죠. 지역 의사와 접촉해 제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그들도 제 건강 상태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한의학에 어떤 요소가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겠네요. 지역 병원의 나탈리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양 생태 보호와 한의학을 결합한 아이디어도 떠올랐어요. 한약재 중 일부를 지중해 연안에서 재배하면 환경 복원과 함께 경제적 활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아버지의 양식장 일부를 약용해조류, 재배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한의사들과 이메일로 연락하며 조언을 구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협조적이었고 심지어 이탈리아를 방문해 직접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엘레나,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건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미래인 것 같구나. 아버지가 점차 회복되면서 함께 양식장 재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통적인 조개 양식과 함께 약용해조류, 재배를 시작하자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경험과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결합했죠. 지역 어민들을 모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점차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지역 환경을 살리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살리는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바다를 되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열정적인 연설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지방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유럽연합의 환경보건 프로젝트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금도 신청하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지방 정부도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관광청 담당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경험한 치유의 과정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죠.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산모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모임도 가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서로 지지하고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었어요. 마르코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열정과 변화를 지켜보며 그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할 줄 몰랐어. 내가 좀 더 지지해줄게. 그는 주말마다 양식장 복구 작업을 돕기 시작했고 소피아를 돌보는 시간도 늘렸어요. 프로젝트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을 때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이탈리아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로마에서 열리는 국제보아니아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다고 했습니다. 엘레나 씨의 마을도 방문하고 싶어요. 양식장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박 선생님의 이메일을 읽고 뛸 듯이 기뻤어요. 오늘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해변에는 조금씩 생명의 징후가 돌아오고 있어요. 환경보건 프로젝트가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적조는 여전하지만 특정 구역은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마을 어민들이 함께 심은 해조류가 물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제 블로그와 사업은 점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작은 한방 건강센터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시작은 겸손하지만 꿈은 크게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치유의 지혜가 이제는 제 고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저를 가장 밝은 빛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다는 결코 같은 모습이 아니니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해가 뜨듯 저희 마을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